영양제는 날짜가 됐다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나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회원 여러분, 농민 여러분, 사과밭에서 영양제를 살포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뿌렸으니까 이번 주에도 한번, 비가 그쳤으니까 영양제를 한 번 더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같은 농도로 살포해도 어떤 날은 반응이 좋고 어떤 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단순한 살포 간격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실제로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농업 콘텐츠에서는 식물의 채관 압력이 높아지는 시간에 맞춰 영양제를 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영양제를 뿌리면 잎에서 만들어진 당을 과실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과 재배 현장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식물의 생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몇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 잎에서는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탄수화물은 채관을 통해 과실과 뿌리, 새가지 등 필요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사과에서는 자당뿐만 아니라 소르비톨도 중요한 탄수화물 운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의 이동에는 농도 차이와 삼투압, 압력 차이가 관여합니다. 여기까지는 식물 생리학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재 사과 농사에서 오전 몇 시가 채관합 최고 시간이니 그 시간에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날씨와 온도, 나무의 수분 상태가 달라지면 채관안의 상태도 계속 달라집니다. 품종과 수세, 생육 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특정 시간에 칼륨이나 영양제를 살포하면 당을 원하는 과실로 강제로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과장된 것입니다. 사과가 탄수화물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착과량과 잎 상태, 새가지 생장과 뿌리, 수분과 온도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살포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야 할 시간은 채관압이 가장 높은 시간이 아닙니다. 잎과 과실이 살포한 성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시간입니다. 살포액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고 잎과 과실에 충분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온과 습도, 바람과 잎의 상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사과 농사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연면 시비의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를 잎에 뿌렸다고 해서 그 성분이 바로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살포액이 잎이나 과실 표면에 잘 묻고 표면을 통과해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흡수된 성분이 나무 안에서 이동해 우리가 원하는 기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 시비는 항상 흡수와 이동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낮의 고온과 강한 햇빛으로 잎과 과실 표면이 뜨겁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영양제를 살포하면 살포액이 표면에서 지나치게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살포액이 너무 빨리 마르면 성분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줄어듭니다. 물이 먼저 증발하면서 잎 표면의 염류 농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잎 끝이나 가장자리, 과실 표면의 약해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기의 연면 살포는 많이 뿌리는 것보다 흡수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새벽에 뿌리면 될까요?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잎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으면 살포액이 희석되거나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습도는 살포액이 너무 빨리 마르는 것을 막아 흡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야와 무풍이 이어지고 잎이 오랫동안 젖어 있는 조건이라면 병 발생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이냐 오후냐보다 잎이 마른 상태인지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기온과 습도, 바람, 살포 후 비가 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과 질소를 모두 똑같은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물체 안으로 흡수된 뒤 움직이는 성질과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양제를 똑같은 7일 간격으로 살포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살포 간격을 정하기 전에 먼저 그 성분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과에서 칼슘은 채관을 통한 재이동이 매우 제한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잎에 칼슘을 많이 묻힌다고 해서 그 칼슘이 과실로 충분히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실 칼슘을 목적으로 한다면 과실 표면에 직접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은 한 번에 완벽한 시간을 찾는 것보다 과실에 골고루 묻도록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처럼 반복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와 등록 기준에 따른 일정 간격 살포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7일 간격 자체가 모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칼슘에 비해 체관을 통한 재이동성이 높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잎에 흡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가 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세 가지와 어린 잎도 강한 소비처가 됩니다. 착과량이 많다면 과실끼리도 양분과 탄수화물을 경쟁합니다. 따라서 칼륨을 뿌리면 당이 바로 과실로 간다고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그네슘을 뿌리면 광합성이 즉시 크게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량 원소의 기본 공급은 여전히 뿌리 영양 관리가 중심입니다. 옆면 시비는 부족한 부분을 보정하는 기술이지 뿌리 영양 관리를 대신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사과 과실로 탄수화물을 보내는 힘은 영양제 한 번의 살포보다 훨씬 큰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잎과 과실의 균형입니다. 잎은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공급원입니다. 과실은 그 탄수화물을 받아 비대와 당 축적에 사용하는 소비처입니다. 하지만 과실만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와 어린 잎, 그리고 뿌리도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세 가지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과실과 세 가지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무 전체의 공급과 소비의 균형입니다. 과실을 크게 만들고 당도를 높이고 싶다면 적정 착과량부터 맞춰야 합니다. 과실이 지나치게 많이 달리면 한정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은 과실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때 옆면 영양제를 아무리 자주 살포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잎에서 하루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과와 착과량 조절은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먼저 봐야 합니다. 영양제를 더 넣기 전에 과실이 너무 많이 달린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잎입니다. 갈반병이나 응애 피해가 심하고 폭염으로 잎 기능까지 떨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잎에서는 광합성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을 과실로 보내겠다고 영양제만 계속 추가한다고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 비대와 당도 관리의 기본은 수확기까지 건강한 잎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잎을 지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영양관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폭염기에 나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공이 닫히고 광합성이 떨어집니다. 잎에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데 당을 과실로 더 보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한낮에 잎이 축 처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 근권의 수분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양이 너무 건조한지 반대로 과습한 것은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 부족과 과습은 모두 뿌리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관 안에 햇빛을 넣겠다고 여름의 가지를 너무 많이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심한 시기에는 과실 위의 잎 그늘까지 없애면 일소 위험이 커집니다. 그늘에 있던 과실이 갑자기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빛은 광합성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실을 태울 정도의 강한 직사광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폭염기에는 과실 위에 잎 그늘을 남기면서 수관 안의 빛을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여름 전 정도 빛과 잎, 과실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영양제를 살포하기 전에 다음 질문부터 해보십시오. 첫째, 지금 이 시기에 이 성분을 왜 뿌리려는가? 둘째, 그 목적을 옆면 살포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가? 셋째, 흡수된 성분이 원하는 기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가? 넷째, 오늘 기상 조건이 살포와 흡수에 적합한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추가하기 전에 잎 상태와 착과량, 근권 수분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살포 날짜를 정하는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7일 간격이나 10일 간격이라는 숫자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슘처럼 반복 공급이 필요한 성분은
일정 간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연구, 제품 기준을 통해 살포 간격이 정해진 처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무 상태를 보지 않고 모든 영양제를 무조건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칼슘도, 마그네슘도, 칼륨도 모두 똑같은 간격으로 뿌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간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지난번에 언제 뿌렸지? 이 질문보다 먼저 지금 이 나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보십시오. 며칠 간격으로 뿌리지? 이 질문보다 이 성분은 흡수된 뒤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있으니 뿌릴까? 이 질문보다 오늘 잎과 과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도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면 시비는 뿌리 영양 관리를 대신하는 만능 기술이 아닙니다. 둘째, 채관 압력이 높은 시간을 찾아 당을 과실로 강제로 밀어넣는 기술도 아닙니다. 셋째, 진짜 정밀한 연면 시비는 나무 상태와 양분의 특성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 조건과 착과량, 건강한 잎과 근권 수분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달력에 맞춰 뿌리는 농사에서 나무의 생리를 보고 판단하는 농사로 바꿔야 합니다. 같은 영양제를 사용하고도 농가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날짜가 달라서가 아니라 나무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에서는 단순히 어떤 영양제가 좋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뿌리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사과 재배 기술과 현장 관리 자료는 보라루키 블로그와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